이 시대에 소설이라는 것이 근대 문화,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그죠? 막둥이, 그지? 제일 늦게 나타난 문학 장르로서 민중의 의식, 근대 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근대화라는 것은 이전 시대에 억눌리고 있던 사람들이 기득권의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오고자 하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힘을 합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또 억눌린 또 다른 어떤 측면에 있었던 사람들인 여인들이 또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근대화의 하나의 과정의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야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씨 부인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스토리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시백과 박씨의 혼인. 자, 제일 처음 시작 부분은요. 이시백이라는 사람하고 박씨 부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박씨 부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금강산 도사래요. 그렇죠. 금강산 도사. 그 다음에 이시백이라는 사람은 이득춘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좀 늦게 낳은 아들이지만 굉장히 영특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도사인 박씨의 아버지가 그죠? 이시백에게 뭐 결혼을 시키자, 내 딸과 당신의 아들을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흔쾌히 한양에 있는 이득춘이 아저씨가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시백이 박씨하고 딱 결혼해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막 이상해. 뭐 이상한 껍데기 뒤집어 쓰고 있고, 그죠? 그다음 냄새까지 풀풀 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은 계속해서 외면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남편은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 외면을 당하던 박씨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뭐 시댁에 얘기를 해서 피화당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따로 뭐 좀 왕따 돼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전반부에서는 어쨌거나 이시백과 박씨가 혼인을 했으나 그죠? 무엇 때문에 박씨의 외모 때문에 결국은 남편에게 외면을 당하게 된다라는 스토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도사의 딸이잖아.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도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루먹은 망아지를 사다가 얘를 잘 키워서 중국 사신에게 몇 배의 돈을 받아서 판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집안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신비한 연적을 남편에게 줌으로써 남편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집안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이렇게 남편의 급제를 돕는다라는 것이 박씨 부인의 굉장히 큰 집안 내에서의 공이겠습니다만 인정을 못 받죠. 왜? 외모 때문에. 그러나 여기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허물을 벗게 됩니다. 그죠? 3년이 지나고 난 후 아버지가 와서 허물을 벗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쓰고 있었던 허물이었고 이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벗을 수 있다라고 해서 허물을 벗게 되고 절세 미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우리가 고전 서사문학에 보면 항상 주요 인물들, 핵심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제자가인이라고 얘기했었죠. 제자가인. 재주가 있는 사람과 그죠? 아름다운 사람, 즉 남자는 재주 있고 여자는 예쁘고, 물론 남자라고 그러면 안 예쁘냐? 그건 아니죠. 둘 다 예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초반부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이제 초반부가 다 지나가고 사건이 제대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예쁜 얼굴이 되니까 온 식구들이 박 씨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 집안에서의 박 씨의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박 씨가 집안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부분, 그 다음에 허물을 벗는다는 것이 이후에 집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가달의 난을 그 이시백하고 임경업이 가달의 난을 평정하게 되는데 이때도 박씨 부인이 뭔가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시백과 임경업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오랑캐 나라에서 기흥대라는 공주, 기흥대라는 그 첩자를 자객을 보내게 되는데 이 여인도 박씨 부인이 딱 데려다가 여차저차 해서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말로서 쫓아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용골대 형제가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 용골대 형제를 또 간단하게 도술로서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가다레나를 평정한다거나, 물론 가다레나는 박씨 부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용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했죠. 근데 무력을 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잘 타이르게 되고 엄포를 놓아서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용골대 형제는 또 이렇게 혼내긴 하지만 방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주로 용골대 형제 동생인 용골대 같은 경우에는 시비인 개화가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서기보다는 조정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박씨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집 밖의 사회에서의 박씨의 능력 발휘 부분이었고요. 자, 그렇게 되고 많은 공을 세우게 되고 난 후에 임금이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후회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박씨 부인이 남편인 이시백에게 이야기를 해서 외적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김자점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막게 되고, 간신배인 김자점이라는 욕이 나오죠. 김자점이라는 인물이 그걸 막게 되고 임금이 그 말을 들어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박씨를 충렬 부인으로 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식구들, 자제들까지도 뭐 과거에 급제를 하고 다 이제 행복한 그런 결말을 맺게 된다는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박씨 부인이 집 안에서 어떤 공을 세웠느냐, 집 밖에서 어떤 공을 세웠느냐. 결국 이런 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박씨 부인이라는 여인이 결국 영웅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시백이라는 인물이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모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문학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거짓이지만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문학적 장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시백이라든가 임경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자점, 용골대 등 이런 인물들은요, 실제 인물로서 사실성을 부여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성의 뛰어난 능력입니다. 여성의 뛰어난 능력하면 대표주자 역시 박씨겠고요. 그의 시비인 개화 역시 도술을 부린다라든가 용골대의 동생인 용골대를 혼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또 오랑캐의 왕후인 마씨, 그 다음에 그가 보내는 여인인 자객 기흥대. 그러니까 결국은요, 황제가 인경업이하고 이시백이하고를 제거하겠다 그랬는데 마씨가 미리 딱 알고 뭐라 그러냐면 거긴 더 뛰어난 인물이 있다, 걔를 막자면 안 된다, 그래서 박씨를 언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인물은 기흥대다, 여인을 추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성의 뛰어난 능력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변신 모티프. 변신, 그렇죠? 어떻게 변신한 거야, 그죠? 외모가 시원치 않았었는데 허물을 벗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허물을 벗는 변신의 이야기, 변신 모티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작품 속에서 바로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환의 계기다 그래서 뭐가 전환이 됩니까? 그렇죠? 사건이 좀 소외받고 혼자 찌그러져 있다가 밖으로 나가고 자신의 어떤 역할, 자신의 능력을 더욱 쉽게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시켜준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사식이라는 건 뭐예요? 입사식 말 그대로 입 들어간다, 어디에? 사회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그랬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 의식을 입사식이라 한다. 앞에서도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허물을 벗는다는 행위가 결국 뭐예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입사식의 의미를 갖는다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징벌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전생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흉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 징벌의식.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한 것이 되겠죠. 내면을 중시한다 그랬습니다. 내면을 중시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외모보다는 내면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교훈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건을 보면 못생긴 외모 때문에 외면을 당하다가 예뻐지니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이건 사실은 외모를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은 동화 스토리에 보면
이렇게 좀 못생겼는데 사랑 뭐 이렇게 잘 해주니까 나중에 뭐 예쁜 왕자 예쁜 공주가 된다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들의 허점은 항상 끝에 가서는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된다라는 게 조금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외모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스토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선생님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인 스토리를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여성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뭐예요? 독자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언문으로 된 우리 글로 된 소설을 주로 읽는 계층은 여인이다. 그렇다면 여인이 등장해서 공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성 독자들이 더욱더 열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존에 위정자들이 정치를 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죠. 그렇죠. 이 남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여성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남자들을 비판하게 되는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근대의식. 그렇죠. 근대의식. 그죠? 여성의식이 뭐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억눌렸던 여성의 자신의 권위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 중심의 소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그러면 몇 개의 장면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부인이 말하기를 오늘 아들의 과거본 경사는 평생에 2번 보지 못할 경사이거늘 상공의 낯빛이 좋지 아니하심은 필연 추악한 박씨 좌석에 없음을 서운히 여기시미니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자, 이 부인은 누구예요? 이시백의 어머니가 되겠고요. 여기에 상공은 이시백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득춘 씨죠. 그렇죠? 이시백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이제 사실은 뭐 박씨의 도움이었죠. 박씨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연적을 줌으로써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 경사 때문에 잔치를 하는데 상공이 안 좋은 낯빛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우 왜 그래요? 며느리가 그 못생긴 며느리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참 한심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말에 노한 화가 난 이판서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부인은 아무리 자식이 없다 한들 다만 용모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를 생각지 아니하느냐. 이거 뭐예요? 용모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를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얘기했었죠. 변신 모티프의 또 다른 주제의식 교훈은 겉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그대로 이 판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부의 도학은 그 신통함이 옛날 자부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학은 그 신통함이 옛날 제갈무후의 부인 황치를 누를 것이요. 제갈무후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제갈량, 그렇죠. 유비를 도왔던 초고의 정치가를 얘기하죠. 제갈량.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갈무후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요. 덕행에 뛰어남은 태사에 비할 것이니 우리 가문의 과분한 며느리언을 부인 말이 우습지 않으리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예요? 그렇죠. 자, 부인과 그다음 누구 사이에 이판서 사이에 갈등이 있죠. 갈등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박씨에 대한 핵심적인 갈등이 되겠습니다. 부인은 뭐예요? 박씨는 못생겨서 외면하고 싶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죠. 이판서 뭡니까? 그의 재주를 생각해야지 외모를 생각하면 안 된다.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말을 마침에 부인이 안색이 심히 좋지 않았다. 삐쳐서 이때 개화는 시백의 장원급잠을 듣고 소조를 향하여 기쁨을 치하하고 또 탄식하여 말하다. 소조께서 시댁에 오신 후로 상공의 자취 이곳에 한 번도 보이지 아니하고 못생겼으니까 안 오잖아 이 새끼가. 그죠? 우리 소조의 어진 덕이 대부인의 박대하심을 당하사. 대부인 누구예요? 여부인. 그죠? 적막한 후원에 홀로 주야 거처하사. 적막한 후원에서 혼자서 밤낮으로 계시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잔치에도 나가시지 못하시며 수심으로 세월을 보내시니 소비 같은 소견으로도 신세를 위하여 슬픔을 이가지 못하리로 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뭐예요? 시비인 개화가 위로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조는 태연히 웃고 대답하였다. 자, 소조의 성격 드러나죠. 사람의 필자는 다 팔자는 하늘이 정하신 바라. 인력으로 고치지 못하거니와 작으로 방명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어찌 홀로 나쁜 일이요.
분수를 지켜 천명을 기다림이 옳으니 천명 하늘의 명 운명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녀자 되어 어찌 가부의 정을 생각하리요. 너는 고의한 말을 괴이한 말을 다시 말라.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는 부인과 그 다음에 이판서의 갈등 양상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저 누굽니까? 박씨 부인의 성격. 그렇지? 태연이 웃으면서 운명에 돌리는 그 의연한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장면만 정리해보면 시백이 급제하는 경사를 맞았지만 박씨 부인이 소외되고 있는 장면, 우리가 첫 번째 장면에 해당한, 그러니까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집안 내에서 이미 공을 세웠지만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이때 오랑캐의 귀비는 비록 여자이지만 비길 데 없는 영웅이었다. 위로는 천문에 관한 일을 통달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통달하여 앉아서 천리 일을 헤아리고 서면 만리받기 일을 아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 귀비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귀비라는 인물도 박씨 못지않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자이지만 비길 데 없는 영웅이었다라고 해서 이 작품이 여인천하, 여인 중심의 소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만리받기 일까지 다 알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랑캐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에 큰 신기한 사람이 있어니 임경을 꺾어도 조선은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므로 황제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짐이 평생 임경을 꺼리기를 한나라의 황후와 관우와 조자령과 같이 알았는데 뛰어난 영웅들 인물들이죠. 그 위에 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조선을 넘볼 마음을 두겠는가. 스스로 단식하기를 맞이했는데 귀비가 다시 아뢰기를 100만 대군을 일으켜 보내도 그 신인을 잡기 전에는 꾀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제가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하오니 자객을 구해서 조선에 보내어 신인을 없앤 후에 조선을 침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시백 혹은 그의 부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오랑캐 왕자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보낼까? 기흥되는 검술과 용맹이 뛰어나고 도량과 지혜와 용맹을 고루 갖추어 만 사람이 당해내지 못할 용맹이 있사오니 기흥대를 보내십시오. 중략하고요. 이때 박씨가 홀로 피화당에 있는데 문득 천문을 보고 깜짝 놀라. 마찬가지죠. 그렇지. 오랑캐의 귀비도 그냥 우주 만물을 그냥 이렇게 뛰다보고서 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박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날 며칠에 계집 하나가 집에 들어와 말을 이렇게 할 것이니 조심하여 친근하게 대접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 피화당으로 이끌어 보내시면 저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에 핵심 인물은 귀비라는 인물의 뛰어난 능력, 그렇죠? 그가 누구를 보냈다? 기흥대, 그렇죠? 뛰어난 자객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씨도 뛰어난 인물이어서 그것을 이미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죠? 뛰어난 여인들에 대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랑캐 귀비는 시백 부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흥대를 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귀비의 뛰어난 능력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용골대가 한성으로 들어와서 동대문으로 들어오다가 용골대가 박씨의 시비 개화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노여움의 그 기운이 충천하여 하늘을 찔러 병력 같은 호통을 치자 박 부인은 개화를 불러서 명했다. 내가 저놈을 죽이지는 말고 간담을 선을 캐서 우리 도술의 솜씨를 보여라. 아, 자신만만하죠? 개화가 맞아 싸운 지 10여 합에, 10여 합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칼과 칼이 쨍쨍쨍쨍 맞부딪히는 그런 대결 구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10여 합에 용골대는 개화의 무술 실력에 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으나 허세를 부리고 큰 소리로 꾸짖으며 300근 철퇴를 둘러매고 개화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개화가 거짓 패하여 달아나자 용골대는 의기양양하여 쫓아 호통을 쳤다. 이년 내가 달아나면 안 잡힐 줄 아느냐. 개화가 잡았던 칼을 공중에 휘저으며 진언을 외우며, 진언 주문이겠죠. 주문을 외우며 모래와 돌이 날리고 사방에서 어두기면 뭐야, 어두, 물고기의 머리, 그 다음에 귀신의 낯짝, 이런 뜻이죠. 그럼 뭐야, 어우 흉측한 모습인데 여기서는요, 흉측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리숙한, 지질이 못난 사람들, 여기서는 자, 그냥 능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난 녀석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못난 녀석들 정도로. 병졸들이 아우성을 치고 에어싸 들어오고 눈과 비가 크게 퍼부어서 순식간에 물이 한 길도 넘으니 용골대 수족을 놀리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내가 그럴 뜻이라면 왕대비 전하를 이리 모셔오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용골대가 이미 그 조선의 왕에게
항복을 받고 난 후입니다. 항복을 받고 나서 볼모로 왕실의 식구들을 데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용골대가 용골대 소식을 듣고서 열받아서 이게 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씨 부인은 뭐예요? 그 볼모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왕 대비 전하를 모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 대비 전하 여인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도 이것도 또 의미가 있죠. 여인 천하예요. 여인 천하. 여인의 중심, 여자 중심의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부인은 급히 뛰어내려 왕 대비 전을 맞아 통곡하며 불행을 위로하고 개화에게 명하여 용골대를 석방시키니 개화가 박씨의 명을 받고 나와 용골대에게 말하기를 너를 여기서는 용서한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의주에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당할 것이니 의주에 도달하는 즉시로 의주 부윤 인경업 장군에게 배례하고 이 글을 보여드려라. 그러면 인장군이 너를 용서하고 돌려보내리라. 근데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또 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박씨 부인이 공을 세우는 장면, 용골대 형제를 물리치는 장면이 마지막 공이고 사회적인, 즉 집 밖의 대외적인 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요,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한 것이 용골대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그와 대립적인 인물 박부인이 되겠지요. 그렇죠? 박부인이 용골대를 치고 왕 대비 전하를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독자들의 측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박부인이 용골대를 물리치는 것을, 이 실제적인 인물이잖아요. 물리치는 것을 소설, 상상력인 소설을 통해서 보고서 즐거움, 대리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장면 정리해보고요. 자, 용골대와 싸워 이긴 박씨 부인은 왕대비를 구하고 용골대를 풀어주게 된다 그랬습니다. 싸워 이긴 것, 공을 세운 것,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것, 왕대비를 구하는 것, 여인 중심의 사고 방식이 가치관이 이 작품의 배경이다.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의 바탕에 여인 중심의 사고 방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작자를 알 수 없는데 여자가 창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 인물 간의 갈등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박씨 부인이라는 인물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 주인공이죠. 영웅적인 여성 영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가세를 다시 일으키고 남편의 급제를 돕는 것, 집안에서의 능력 발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신 후에는, 변신을 계기로 해서 오랑캐를 축출하는 집 밖에서의 공을 세우는 것, 이게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틀이고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